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뱀 아저씨입니다. 예, 오늘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십니까? 제목과 관련해서 오늘 뜻하지 않게 예고 없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1부는 좌파의 숙주 김영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영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북한의 지금은 이제 사망하고 없는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일성의 대남 전략이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여 년 전, 45년 전, 1977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가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7년 12월 달에 겨울에 이제 평양을 방문한 그 당시에 이제 동독 공산당 서기장 김영민님, 송병호님 1977년 당시에 동독의 공산당 서기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1977년 당시 독일의 공산당 서기장은 호네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죠? 호네크입니다. 그 호네크한테 김일성이가 뭐라고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일성이가 평양을 방문한 호네크한테 남한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은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김일성이는 호네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김일성이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김일성이가 호네크한테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이 민주화가 되면은 반공주의자가 집권을 해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남 공작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특히 이 남한 사람들 손으로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는 착각 같은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 김영삼이 같은 소위 이제 김일성이 바라보는 민주투사
자익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생겼으니까 민주화가 되면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김일성이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전략 판단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고 민주화 운동 진영의 막연한 그런 낙관론은 빗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김영삼의 좌파 숙주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댓글을 달아보면서 대화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아니라 YS, 김영삼이가 1993년이죠. 2월 달에, 2월 20일, 2월 25일, 이쯤에 이제 이 김영삼이가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김영삼이가 취임 연설을 하면서 김일성한테 언급한 얘기가 있죠. 김일성한테 이제 김영삼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한테 김일성이가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김일성이가 원한다면 이런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김영삼 취임 연설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삼이는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어느 날 백두산 천지 목가에서도 좋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슴을 좀 터놓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영삼이가 김일성이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당시에 김영삼의 취임 연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아니라 이 김일성은 이 연설을 듣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삼이의 연설을 듣고 김일성이는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갈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이 김영삼의 뇌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이 그 연설문에 들어간 그런 경로를 좀 추적해 보면은 이 김영삼과 북한 정권과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기자하고 또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 이 보수 정객들의 그런 총애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의 보수 본류 속에서 출세했던 김영삼. 제가 이제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 보수 정객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김영삼이가 젊은 시절에 젊었다기보다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보수 정객들 하게 되면은 장택상이라든가 조병옥 박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보수 본류 속에서 출세를 한 거죠, 김영삼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북한식 민족 개념에 홀려가지고 좌파 숙주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주변에 자경 성향의 참모를 등용을 하고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이게 이제 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가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적 반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화문에 있는 앳중앙청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앳중앙청 청사를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를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퇴직됐던 정교조 교사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교사들을 김영삼이가 복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이때 김영삼이는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미국으로부터의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삼이가 소급 입법에 의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김종필 세력 추방으로 이 보수 분열을 갖다가 꾀하게 됩니다. 이게 숙주 좌파 김영삼이가 한 일입니다.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좌파 정권 등장이 이제 초래가 됐는데, 모두 김일성주의자들이 즐거워할 그런 일들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가시는 확실한 숙주를 발견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잠깐 돌려서 김대중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죠. 이 영가시가 숙주의 내를 공격하듯이 김일성 세력은 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공격이나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의 사령부를 무력화하거나 좀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사나 전략임을 정확하게 눈치챈 거죠. 눈치챘다기보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섭이 불가능한 박정희와 전두환은 암살 대상으로 삼아 외국에 어디까지든 여건만 내게 되면 외국까지 쫓아가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저질른 일이 성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웅산 테러 사건,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죠. 아웅산 테러 사건. 그러니까 영가시 세력이 김영삼에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김대중이라는 겁니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대중이 주장한 게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였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김대중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친북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반국가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그게 바로 한민통입니다. 한민통을 김대중이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1997년 IMF 때죠.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불리한 정보를
한국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 전술도 구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김대중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를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죠. 그 4억 5천만 달러를 누굴 시켜서 보냈겠습니까? 누구를?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한테는 완전히 약점이 잡힌 상태로 평양에 갔습니다. 김대중이가. 상당히 위축된 그런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하고 김대중이하고 그 평양에서 합의된 게 뭐겠습니까? 합의된 게. 그게 바로 6.15입니다. 6.15선언. 그러니까 한국의 피하 식별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그 문장.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의 뱀아저씨입니다. 인생은 바람이야님. 처음 들어오셨나봐요. 질문하는 바람에 제가 흐름을 살짝 놓쳤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남과 북은 나라의 그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6.15 선언에 적시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장이 대한민국 헌법 4조 위반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4조 위반. 그럼 우리 헌법 4조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그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15 선언의 일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반독재라는 거예요. 반독재.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이른바 공정한 선거로 뽑히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북한 노동당 정권하고는 긴장 완화를 논의할 수 있으나 통일의 의논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독은 동독의 공산당 정권을 통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말이죠.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방향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우리의 영토인 북한을 수복, 자유통일해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그 헌법 제1조 그리고 3조, 4조 이것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용공적 통일 방안이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헌법과 국가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김대중이가 한 6.15 선언이라는 거예요. 6.15 선언. 헌법과 국가 이성을 마비시킨 게 6.15 선언이다. 근데 과연 여기에 그쳤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김대중은 김정일하고 함께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을 논의하는데 합의를 한 거예요. 북한 정권에 적대적이지 않던 그런 중립화된 주한미군이라고 하면은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전제 조건은 비밀에 붙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까지 양해했다는 그런 식으로 왜곡 전달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 문제처럼 북한 정권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죠. 이건 이제 한미 양국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김일성의 남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원칙을 김대중이가 포기함으로써 거디 대한민국은 북의 영가시 전략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방관자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이. 그때 노무현이가 정권교체가 이제 확실한 시점에서 차기 정권의 세기를 받기 위해서 김정일을 찾아가서 합의한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아스팔트에서 애국운동 하시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무현이 정권교체가 확실한 시점에서 다음 정권에 세기를 받기 위해서 김정일 찾아가서 합의한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야생마님, 부산갈매기님, 리엔젤님, 김영순님, 노무현이 찾아가서 한 합의 내용은 14선언입니다. 14선언. 그렇죠? 14선언. 이 14선언은 신경 전달 물질의 대물림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6.15에 우리 민족끼리 코드를 이어받은 게 14선언이에요. 이것을 더욱 심화시킨 이 선언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이 정지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한 말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말 중에 잃어버린 11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11년. 이런 표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김정일 회담의 한 장면은 이 회담에 깊게 관여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 깊게 관여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거예요. 플립 사랑님.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방송을 하는데 좀 여유를 가질 텐데, 여러분들 이불 속에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가면서 질문도 하시고, 예, 제가 이렇게 반의법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무현이하고 김정일이하고 회담을 할 때 그 회담의 내용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문재인이지 누굽니까? 예, 리엔젤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육자회담, 그 육자회담 때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2.13 합의라고 합니다. 2.13 합의. 이 2.13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하고 봉인하고 IAEA 감시 그리고 검증요원의 영변 복귀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북한한테 중유 5만 톤을 갖다가 제공하는 일이 마무리됩니다. 중유 5만 톤. 그러니까 육자회담 당시에 그 참가국들이 이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 진출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공사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공화당에 그 당시에 우리 공화당 중앙당에 와서 컴퓨터에 우리 회원들 신입 회원들 컴퓨터에 입력해주고 하는 김모 우리 애국자가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북한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원장 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그 북한에서 뭐 탁구 치고 했던 그 사연에 대해서 그런 내용 제가 아주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런 합의의 핵심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신고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이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었죠. 이 김정일은 북한의 육자회담 대표 누구였습니까? 북한의 육자회담 대표 그 당시에는 김계관이었어요. 그 김계관이를 불러가지고 합의사항이 뭔지 김정일이가 설명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 공개된 김정일 노무현 회담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죠. 과연 김정일하고 노무현 회담록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이 뭘까 이거예요. 김계관은 북한 외무상의 부상입니다. 외무성의 부상. 그러니까 그 기록된 내용에는 우리가 핵 계획, 그리고 핵 물질, 핵 시설 이런 거 다 신고한다. 그러나 핵 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이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외무성 부상이 이제 이런 협상을 하니까 이 북한 김계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으면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만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사회주의 국가, 특히 얘들은 이 공산국가 같은 경우들은 그냥 외무상에 딱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거의 나올 때까지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협상하면서 늘 패배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이 북한은 이 젊어서부터 이 협상의 역사가 메인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구 하나하나 애들한테 그 전략 전술이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그런 전문가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 가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한 북한이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핵폭탄과 관련한 그런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겠다는 거.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거예요. 예? 김계관이가 북한의 외교부에서 참배를 굵은 그런 인물인데, 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전 상황에 있는데 이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한테 무기 상황을 어떻게 신고할 수가 있냐,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참 이 당시에 아마 그 김계관의 전술에 노무현의 반응이 놀라울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은 과연 이렇게 김계관이 얘기했을 때 노무현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 이거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만이 좌파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 문제는 육자 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노무현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자 회담 바깥에서 핵 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다는 거죠. 단지 남북 간의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육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풀이를 하면은, 우리가 형사 앞에서, 경찰서 형사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작물을 어디에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형사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형사가 현명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노무현의 그 당시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노무현의 그 당시에 남북 김정일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다는 그런 노무현의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형사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작물을 어디다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형사가 현명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핵 문제의 피해 당사자가 구경꾼, 그것도 가해자를 편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노무현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요사이 요즘에 지금 문재인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앞에서 미국이 안보 위협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이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때 대화록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월구를 불켰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노무현 때 주적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작전 통수권 환수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이 되면은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무현이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작게 5029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게 5029. 이것은 이제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이. 그리고 2012년이 되면은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참 다 포기하는 거죠. 노무현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측에 가서 핵 문제 확실하게 얘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그런 대화록에 그대로 워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웠고 국제 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로버트 게이츠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그 당시에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게이츠 장관이 쓴 그 회고록이 또 있어요. 그 회고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노무현은 김정일이 앞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로버트 게이츠 회고록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버트 게이츠 회고록에 그렇게 나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약간 헷가닥 같다. 약간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게이츠 장관의 회고록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일본을 안보 위협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종개념과 자익의 제국주의론의 혼재한 민족이라는 그런 기준으로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주인 한국의 대통령 속에 들어간 신경 전달 물질이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연갓이 북한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좀 더 재밌게 경청을 하시려면 한 번 더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좌파의 숙주, 김영삼, 이 YS라고 하는 주제를 제1부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